사실 이 접근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70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번지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은 많았지만 특히 얘는 정말 악마 같았거든요. 오늘도 남중근 변호사님하고 원대익님하고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용민이 형이 오늘 왔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너무 급한 일이 생기셔서 개인사 쪽으로. 왜 오늘 용민이 형이 왔어야 됐냐면 테크에 관련돼서 얘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용민이 꼭 왔으면 좋겠는데 없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용민이 형이 추천해준 유나바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보고 바닥까지 있는 걸 다 봤어요. 저랑 원대익님 되게 열심히 봤고요. 근데 남중근 변호사님은 안 봤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해. 우리는 그 시간 쓰면 다 봤는데. 열심히 보겠습니다. 오늘 유나바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유나바머가 뭔지 유나바머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스토리를 원더리스님이 정리를 워낙 잘하시니까 얘기를 드리자면은 유나바머는 원래 실존했던 인물이고 넷플릭스의 드라마 맨헌트 유나바머는 그걸 이제 드라마화한 부분이에요. 실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말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연쇄 폭탄 테러범이었던 테드 카진스키의 일화를 다뤘던 드라마예요.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테드 카진스키는 17년 동안 16개의 폭탄을 보냈고 그래서 3명이 죽고 23명 정도 다쳤던 굉장히 길었던 사건이라서 FBI가 오랫동안 사건을 수사했는데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펜실베니아의 경찰관이었던 제임스 피츠제럴드를 데려와서 이 사건을 분석하고 유나바머 메시지를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가 있는가를 연구했었고요. 이 유나바머라는 이름이 유니버시티와 에어라인의 앞글자를 따서 폭탄을 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학력이 낮은 정비공일 거다 이런 추측을 뒤로 하고 피츠제럴드는 좀 다방면으로 보면서 오히려 고학력자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수상하게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던 중에 유나바머한테 메시지가 오는데요. 내가 쓴 글을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에 게재하지 않으면 나는 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FBI는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결국은 그 글을 게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하면 주로 폭탄이 발송됐다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 군데에서만 워싱턴 포스트를 배부하니까 거기 온 사람들을 조사하면 아마도 폭탄 테러 용의자를 잡을 수 있을 거다.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는데 생각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포스트에 글을 게재된 것을 봤던 카진스키의 동생 데이빗 카진스키가 FBI에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FBI가 결국 몬태나주에 있는 외딴 오두막을 급습해서 카진스키를 생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챕터라면은 이 드라마에서는 그 뒷부분을 같이 보여줘요. 테드 카진스키의 변호인단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테드 카진스키가 애초부터 정신적인 결함이 있었고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데 FBI 피츠제럴드가 찾아가서 카진스키를 설득하고 오히려 너의 사상과 너의 신념을 제대로 밝히고 유죄를 인정하라는 설득을 함으로써 카진스키는 법정에서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편부터 8편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줄거리. 중경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재밌게 봤고 재밌게 읽으셨죠? 딱 떠오르는 것은 우선 산업혁명 시절의 러다이트 운동 기술과 이 인간의 요즘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요즘에 그 비트코인만 보시느라고 숫자에는 능한데 언어의 능력이 좀 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여기 유튜브 채널 남편아 세상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링크 띄워주세요. 아무튼 그 기술과 사람의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권리 보는 관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카진스키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저해한다. 추상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에 테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글을 이렇게 게재하게 되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산업사회의 그 미래 유나바머가 쓴 논문이잖아요. 자기의 신념을 담은 논문을 쓴 건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랬고 좀 옛날에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신념으로 뭉치게 되면 사회 변혁이나 어떤 체제 전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워싱턴 포스트에 기재가 되고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예속하는가 이런 주제가 유나바머를 가로진 핵심 주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안에 숨어있는 다른 소주제들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유나바머라고 하는 8부작 드라마에서는 유나바머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16살의 하버드를 갔고 어릴 때부터 1년, 2년을 그 월반해버리고 수학 천재였고 하버드 수학과에 입학해서 25살에 또 이제 교수가 또 됐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간모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거 비판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너무 카진스키한테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렸을 때 얘가 너무나 똑똑하니까 월반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월반하기 싫어해요. 가뜩이나 내성적이고 몸도 약하고 이런 친구인데 부모는 얘가 똑똑하니까 월반을 강요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월반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친구를 잘 못 사귀게 되고 유일하게 만났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약간 좀 왕따 같은 애들이었는데 한 명의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이 친구랑 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테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급생한테 아주 작은 폭탄 테러를 가요. 쪽지 편지 같은 걸 딱 줬는데 편지를 열자마자 뻥 하고 터지는데 얼굴이 좀 다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트리거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제 머레이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가 CIA랑 비밀리에 진행했던 공동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인간의 뇌를 어떻게 세뇌할 수 있는가 그런 주제로 실험을 실제로 20년 동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73년에 자체 폐기가 됐고 CIA에서 MK 울트라 얘기했죠. 네,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이제 밝혀지게 되고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 사과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될 당시에 카진스키가 하버드에 다니면서 그 실험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트리거예요. 비인도적인 생체 실험 그리고 거기서 깎여나간 모멸감 자기를 실제로는 이용했고 버렸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 사람이 기술 문명을 등지게 되고 혼자 몬테나주 오두막에 들어가서 테러범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이 사람에게 약간의 면죄부를 주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이걸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똑같이 넷플릭스에서 유나바모 그가 입을 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피해자한테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 사람은 그냥 범죄자일 뿐이다. 또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하버드 대학에서 겪었던 생체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은 그냥 범죄자야. 이런 데 포커스를 또 맞추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답은 없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카진스키가 범죄자가 됐고 공격적인 성향을 띄었는데 이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아까 말했던 두 개의 트리거가 있을 거고 선천적인 부분은 어렸을 때 내가 약간 친구를 못 사귀고 내가 너무 똑똑해서 친구들 날 멀리하고 이랬을 때 내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랑 안 논다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폭탄 테러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는 어린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14살인데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때리고 촉법소년 그 문제 때문에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보면 후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그런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드라마에 보면은 그 얘기가 사실은 양쪽 복선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엉들리다 보니까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흐름의 플롯도 있지만 하버드에 처음 들어갔을 때 머레이 교수를 만나서 카진스키가 자기의 생각을 1년 동안 이제 밝히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봤던 산업사회 그 미래 거기에 나왔던 생각들의 얼개가 다 들어있어요.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인간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 저항해야 되고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나왔던 얘기가 모든 거를 다 되돌리고 원시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가 있었어요. 카진스키의 생각은 나중에 실험과 고문으로 만들어졌기보다는 애초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버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처음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들과 다르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접근이 가능한 거고 사실 이 접근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70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사람의 범죄는 타고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우세한 때가 있었어요. 롬바르도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외모의 특성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딱 범죄자는 타고난다라고 됐는데 1800년대 프랑스에 가면서 듀르켐 같은 사람은 아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범죄자가 나오는 거지 원래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해서 사실 그 얘기는 지금도 계속 겪고 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카진스키를 유난히 부각했던 거는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 이 카진스키라는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선천적으로 더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은 거죠. 8편의 드라마로 그런 걸 다 못 드러내겠고 지금 무기징역 후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원래 범죄자의 그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더 연구해 볼 수 있으면 더 많은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실제로 형사 사건을 다뤄보면은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로나 생각의 경로는 되게 다양해요. 자기 친구가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폭탄 테러를 하는 그 사고의 흐름 그것은 사실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억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범죄를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돼서 우리가 처벌을 할 때 보통 초범은 그래도 좀 처벌을 약하게 합니다. 초범이 범죄를 일으킬 때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범이 되고 나면은 심리적인 이제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보통은 재범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재범은 왜 강하게 처벌하겠어요?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나 자기 내부적인 압력을 이기고 또 죄를 저지르니까 그게 이제 얘기하자면 선천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제어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더 이제 중하게 처벌을 하게 되는. 결국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외관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외관을 딱 보고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범을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요. 재범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보이는 외관은 또다시 재범할 확률이 높고 초범 같은 경우도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재범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뇌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고 범죄, 폭력 이런 거에 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생겼느냐를 보니까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다 보니까 응용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더 머리가 좋을까? 어떤 사람이 더 폭력적일까? 각각의 엄청나게 많은 표본들을 모아가지고 유전자를 대조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유전자가 많이 발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여가 돼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기사들도 좀 찾아보고 구글링도 좀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어차피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논쟁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팩트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우생학으로 변질된 우려가 있다. 우생학의 망령이 우리 떠오르잖아요. 20세기 초반에 나치나 일본 애들이 했던 그 우생학의 망령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럼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실제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런 뇌과학 연구를 더 발전시켜서 범죄에 관련된 뇌과학이라든가 생물학적인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잠재적인 유형을 좀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류 자체가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차별이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갑자기. 그렇죠. 바로 그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사실 이게 유전자라는 게 게놈 프로젝트가 90년대 후반에 완성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20년 동안 이런 폭력에 관한 연구들을 해왔고 뇌과학이 이제 급속도로 또 발전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뇌과학 플러스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플러스 데이터와 머신러닝까지 가능해지는 그 상황이 오면 이거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카진스키가 이미 했던 산업사회 그 미래 보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단서를 본인이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억압으로 오는데 그게 그냥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헤지머니를 주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예시를 들었던 게 과학자는 본인의 성취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과학자를 지원하는 조직, 기관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과학자의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선택과 접근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아마 그거를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동시에 사회에 있을 거예요. 그의 의견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저의 생각을 거기다가 얻는다 그러면은 일단 기술의 진보와 발전은 항상 좋은 점들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대신 그게 악용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의 빅데이터 같은 부분은 분명히 머신러닝이랑 결합하면 우리가 전에는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결과물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이용하고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돈의 흐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준 사람들이 이 권한에 접근하면 또 다른 권력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다른 쪽으로 악용됐을 때 막기가 어려운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동감하는 게 정교하게 세팅된 만들어진 또는 이제 정리된 어떤 사람의 성향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그런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살인의 성향이 99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동아시아 다른 데도 좀 그렇지만 저는 동아시아에서는 약간 자유에 대한 어떤 관념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전체주의적 성향.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데이터들과 결합이 된다면 사실 그건 무서운 일인 거죠.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제가 한 번 봤지만 저는 살인을 할 가능성이 99%예요. 그럼 제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구속이 돼야 되냐?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얘를 그냥 어디다 가둬놓고 너무 비인권적으로만 다루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99%의 확률로 사람을 죽일 거니까. 근데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하고 누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이런 인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공리주의에 포커스를 두고 설계가 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복지제도라든가 건강보험제도 막 이런 것들이 다 공리주의 관점에 설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누구죠? 정의란 무엇인가 쓴 사람? 마이클 샌들. 마이클 샌들. 거기서 얘기했던 뭐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이런 문제로 가게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술이 얼마만큼 정교해지느냐 그게 얼마만큼 투명하게 운영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있긴 한데 그리고 보통 그런 사회로 가면서 초엘리트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 체계가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견제하면서 발전해 왔잖아요. 계속 그거 싸워오면서 발전해 온 건데 다 되돌리는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게 정말 기술이 되게 정교하고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한다라고 하면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실증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데 예전에 우리가 읽고 얘기했던 책 중에 사피엔스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3대 혁명을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과학혁명인데 과학혁명이 재밌었던 거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무지했었구나 그동안 당연히 믿었던 게 아니었구나 해서 과학적 지식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신이 대체하던
영역을 인간의 탐구와 연구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주체적인 성향을 띄어가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전의 혁명이랑 달랐던 거는 과학혁명은 그 밀어낸 자리에 전체주의가 같이 들어와요. 과학기술을 만들고 탐험을 해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점점점 다른 나라에 나가서 처음엔 땅을 연구하고 탐험하더니 나중에는 거기 사람들을 죽이고 식민지를 건설을 해요. 그동안은 신과 종교의 영역으로 있던 부분들이 사람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권력이 들어가고 전체주의적 사회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세계 대전까지 이어지는구나 이제 생각을 해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과거에 그냥 영역처럼 돼 있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죠. 활용해서 지배하는 집단이 가장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반대편 집단을 억누르거나 억제하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고 견제 장치가 더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폭력 유전자에 관련된 연구들을 교수들이 쓴 글들을 좀 보니까 생물학을 좀 공부하거나 이쪽을 좀 연구하시는 분들은 폭력 유전자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연쇄살인마라든가 유영철이나 뭐 강호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게 사람일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이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형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규제할 수가 없으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유전자가 더 증폭돼서 발현이 될까 해보면 또 사회적 환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이런 유전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물질들을 덜 분비한다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화난다고 해서 사람을 칼로 안 찌르거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칼로 찔렀을 때 두려움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이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고, 전쟁을 겪은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 사람을 막 죽어가고 팔다리 막 잘리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전쟁터에서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남으니까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건데, 그걸 아예 안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뇌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망가지거나 특정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약하면 상대방이 겪는 고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거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범죄가 있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뇌 구조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생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강력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확률이 높고,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그런 거더라고요. 이런 어떤 연구들을 해서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자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어떤 환경에서 이 사람들을 키워내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실화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엄마가 쓴 글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자기를 칼끝으로 이렇게 찌르더라는 거예요. 아파 그랬더니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갔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의 그런 유전자가 없어지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약간 접점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든 선천적으로 받든 어쨌거나 우리 주위에 있고, 아까 남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격리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놓을 수도 없다면,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까 말씀하셨던 공리주의랑도 맞닿고 그렇죠. 문제 해결하면 되는데, 그 키워드를 두 개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는 이미 교육으로 언급이 됐고, 또 하나는 저는 기회인 것 같아요. 계급적으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 응어리져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또 다른 계층으로,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자신의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데, 대체로 그런 것들도 없었고, 연쇄살인마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좋은 친구만 있었어도, 누군가 선생님만 있었어도 그런 기회들이 차단된 채로 살다 보니까 결국 억눌려부터 터지지 않나. 결론을 내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를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시키겠다, 이건 약간 파시스트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결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을 사회 안에 잘 녹이게끔, 잘 스며들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결국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언급하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릴 때 겪어보면 우리가 뭐 데이터라든가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문의 영역, 입증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지만, 입증 불가능한 영역들은 어떤 영역이냐 보면 이제 경험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얘를 봤는데 어릴 때부터 얘는 정말 악마였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촉법소년 문제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청소년 범죄도 굉장히 다양하죠. 교화가 될 만한 청소년 범죄 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얘는 어떻게 이렇게 악마 같지? 물론 그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은 많았지만 특히 얘는 정말 악마 같았거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27살, 8살에 교도소를 갔는데 7년형을 받았대요. 초범인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보니까 룸사롱 여자애들을 20년 가까이를 강도 강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입법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 있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포용하고 공리주의도 취하면서 인도주의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 그 전체를 아우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입법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런 사람들하고 과연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거기에
거기에 대한 해결까지는 모르겠지만 완화의 실마리로 요즘 저희 이제 부부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매주 월요일 밤에는 이제 그 강아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매주 금요일 저녁 때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케이스의 강아지나 아이들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애가 있어? 강아지 같은 경우에 딱 보다 보면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디 보내거나 없애지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의 강아지인데 그 훈련사들이나 아니면 이 육아 담당자들이 보면서 얘 요인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갖고 있는 견주나 아니면 부모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삐드백을 주면서 애가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터보님이 만났던 그 친구도 사실 어릴 때는 조금 교화할 수 있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반복되고 강화되고 시간이 유지되면서 20대 그 친구는 진짜로 범죄자가 된 거라서 이거를 완전히 없앤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면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얘가 사회에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만 바뀌어도 최소한 범죄는 안 저지르고 자기 밥값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뇌과학의 기술과 빅데이터 그런 것들하고 지금 얘기가 조금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성향이 될 확률 그런 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원데엑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화가 될 수 있는 레벨이 있을 수 있고 그거보다 좀 넘어간 레벨이 있을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부터 그런 뇌과학을 이용한 치료나 교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좀 더 이제 사회적인 구조로 잡혀가지고 결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 하신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고요. 결국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준고 형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형법이라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다툼을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냐 아니면 정말 실수로 죽였냐 이거에 따라 형량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 외간의 행위 밑에 의지가 얼마만큼 있었느냐를 처벌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뇌과학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뇌의 문제고 호르몬 분비와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의 기능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자유의지를 처벌하는 게 또 아닌 게 되잖아요. 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옛날 형사정책에서 배우면 이 사람은 원래 범죄자, 생례적 범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처벌해야 된다. 2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사람이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처벌하자. 이게 이제 현재의 형법이에요. 터보님이 얘기하신 미래가 된다면 형법이 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치료감호라는 제도가 있고요. 예전에는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었고 위헌이 났습니다. 치료감호는 감옥에 가는 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일정 기간만 치료감호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법률은 일정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또 범죄를 할 것 같아. 그러면 계속 그냥 가둬두는 그게 보호감호 제도였는데 그게 너무 비인권적이다. 법적으로 이중처벌 문제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런 뇌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다고 하면 그거에 기반한 다른 종류의 형벌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뭔가의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는 거는 어떤 행동의 결과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한 동기 그리고 뒤에 덧붙여야 되는 게 이 사람이 교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 세 개의 조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뇌과학이 발달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는 예방의 측면 하나는 교화 가능성의 측면을 높여줄 것 같아요. 예방이라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 전문가들이 뭐 누구 만나봤는데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제가 금요일날 보는 프로에서도 심각한 애들은 약물을 같이 하라고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서 행동을 완화시키고 이제 부모에게도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설령 문제를 많이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뇌과학을 연구해봤더니 이쪽에 약물을 더 투여하고 더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더 형기를 맞추거나 빨리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형량을 높일 수도 있겠네요. 유나밤으로 다시 들어오면 카진스키의 마지막은 무기징역으로 끝나고 죽을 때까지 거의 못 나오는 컨셉이 돼요. 그때 판단의 근거는 저지른 게 끔찍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도 나올 수 없겠다. 만약에 본인이 정신이상자라 그랬으면 아마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물도 처방해주고 치료하고 피츠제럴드 말로는 한 15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오면 넌 다시 집에 앉아서 TV도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랬는데 본인의 신념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형 아니면 완전 격리인데 그때 법원에서는 완전한 격리를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화의 가능성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형량을 높일 수도 있는 거네요. 뇌과학이 그걸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 양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거짓말 탐지기가 대표적인데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거나 시행하시는 분들은 99.9%라고 말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100%가 아니고 사실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뇌과학도 현재로서는 아마 법원에서 그걸 증거로 뚜렷하게 채용하기는 어렵고 아마 생각은 할 거예요. 조금 반영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정식의 신뢰성을 가진다고 하면 그걸 양형의 요소로 참작을 할 것 같아요. 참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과학이 그만큼 발전이 됐다면 애초에 예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가진단을 일단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무조건 한 번씩 하게 하는 제도가 생길 수도 있고 자가진단을 했는데 너는 분명히 이런 성향인데 또 조심하지 않고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 라는 것이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범죄와
유전자와의 관련성, 뭐 데이터, 특정한 의미를 도출해내는 또 사회과학들이 발전을 하면 이 사람을 예방적 차원에서 분류하는 거는 당위적 차원이랑 인권적 차원에서 힘들 것 같고, 실제 이 사람이 외관으로 그런 범죄를 보여줬을 때 이용이 될 수는 있겠네요. 양형을 뭐 5년 받을 걸 20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의 전제는 첫 번째 신뢰성이고, 네, 네. 두 번째는 전 국민적인 어떤 자가진단 시스템 그런 게 뭐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나중에 이걸 좀 더 스터디를 해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촉법소년들이 단순히 어리다고 처벌을 받지 말아야 되느냐, 왜 나이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느냐, 이 범죄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얘네들은 그걸 이용해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